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30년간 교통사고 예방 연구를 해온 박성재입니다. 올해 72살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버릇처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연구원 시절 출근 습관 그대로입니다. 우리 동네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은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2시간씩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관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버스 정류장이지만 제 눈에는 곳곳이 위험한 고투성이입니다. 보도블록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연석과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노인들이 힘겹게 발을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아찔한 순간들이 여러 번 목격됩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같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연구원님은 이렇게 조촐한 아침으로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면서 매일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상을 차리면서 문득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30년 동안 현장 조사를 다니며 익힌 것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면 6시가 조금 넘습니다. 관찰 일지를 담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채소가게 주인, 문구점 아저씨, 길모퉁이 호프집 주인 아주머니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얼굴들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도 이제는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합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체적인 환경 점검입니다. 벤치의 상태, 바닥면의 균열, 정류장 표지판의 가시성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일할 때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겹치고 겹쳐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7시가 되면 출근 인파가 몰려듭니다.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노인들까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제가 보는 것은 위험의 징후들입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일지는 이미 4권째 쌓여갑니다. 위험 요소별로 색깔 스티커를 붙여가며 분류했습니다. 빨간색은 긴급 개선이 필요한 항목, 노란색은 주의 관찰 항목, 파란색은 장기적 검토 사항. 연구원 시절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매일 기록하는 내용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초등학생 승차 시도 중 미끄러짐 사고 위험,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시급. 오전 7시 45분,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거리 측정, 평균 47cm로 교통약자 승하차 곤란.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아닐까, 수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주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피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의 통장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류장을 서성이는 노인을 보고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신분과 하는 일을 설명했지만 통장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저는 주요 안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레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제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저는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분증 제시, 전직 이력 확인, 정신 건강 상태 점검까지.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정류장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떤 시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류장이 안전해질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뿐이라는 걸. 아내도 분명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에서 관찰 일지들을 꺼내보았습니다. 3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담긴 수첩들, 컬러 스티커로 분류된 위험 요소들, 통계 분석 표까지. 이것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일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저는 여전히 5시 30분에 일어나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대철 기사는 12년째 이 노선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오전 근무를 마감하는 11시까지 하루 15번을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을 지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노인을 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노인을. 처음에는 그저 동네의 특이한 노인 중 한 명이려니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고 이대철 기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능골마을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 노인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인은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자신의 보폭으로 버스 앞쪽부터 뒤쪽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열흘 전 이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넘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뒷문이 열리는 위치가 보도블록 파손 부분과 겹쳤던 겁니다. 그때 이대철 기사는 백미러로 그 노인이 현장을 사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노인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각도기와 줄자가 들려 있었고 정류장 바닥에는 분필로 그린 듯한 여러 개의 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곁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버스 정류장의 설계도면 같았습니다. 혹시 이 정류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대철 기사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전문가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기준치보다 3cm 낮습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 승하차장과의 간격이 평균 47cm까지 벌어지는데 이는 교통약자 안전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정류장 바닥의 경사도가 2.4도로 기준치인 1.5도를 초과합니다. 우천시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노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보도블록 파손 구간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정류장 표지판의 시인성 문제, 야간 조명의 사각지대까지 모든 설명에는 정확한 수치와 관련 법규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자신이 12년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노인은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안전조끼 차림의 사람은 노인의 손자 박준호였습니다. 교통공학과 대학원생인 그는 할아버지의 관찰 기록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첩에 빼곡히 기록한 내용들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고 통계 그래프로 시각화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공단 수석연구원으로 30년을 일했던 전문가의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뤄진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 버스 정차 각도와 연석 간격의 상관관계,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변화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작년 겨울 이 정류장에서 일어날 뻔했던 큰 사고를, 폭설이 내린 날 버스가 미끄러져 가까스로 멈춘 그때를. 당시 정류장에는 그 노인이 있었고 그는 침착하게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노인은 더욱 꼼꼼히 이 정류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손자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넘기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교통공학과 대학원생인 그가 전공 수업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할아버지의 현장 기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류장 설계의 기본 원칙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고려사항까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거실은 어느새 작은 연구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도면이 붙어 있고 그 위에 시간대별 위험 요소가 색깔 스티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통안전공단 시절 작성했던 매뉴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에는 매일 아침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수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정류장 안전진단의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는 놀라운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45분 사이 버스 정차 시 발생하는 연석과의 간격이 평균보다 12cm 더 벌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버스 기사들이 보도와의 거리를 더 두고 정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류장 주변 도로의 경사도까지 측정해 두었습니다. 보도블록 파손 구간과 겹치는 지점에서 경사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장마철이나 폭설 시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있었던 폭설로 버스가 미끄러질 뻔한 사고도 이 때문이었던 거군요.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관찰 일지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온과 습도까지 체크해 두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정류장 바닥 상태의 변화, 승객들의 보행 패턴 변화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정류장 설계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할아버지가 작성한 시간대별 위험도 매트릭스였습니다. 세로축에는 시간대가, 가로축에는 위험 요소가 나열되어 있었고 각 칸에는 1부터 5까지의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위험 요소가 집중되는 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시 필요한 규격, 버스 정차 구역 표시의 최적 위치, 배수 시설 보강 방안까지 모든 제안에는 관련 법규와 표준 규격이 꼼꼼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박준호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88년 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해서 2018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전국의 버스 정류장 설계 표준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설계 기준을 최초로 제안한 것도 그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는 작은 설계 변경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1995년 여름이었지. 한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러 갔었단다. 그날도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폭우로 미끄러워진 정류장에서 일어난 연쇄사고. 그 사고를 계기로 그는 버스 정류장 안전 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전국 표준이 되었고 수많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전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교통공학은 단순한 설계나 계산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학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찰 일지에는 바로 그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수기 기록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최신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손자의 새로운 지식이 만나 더욱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정류장 주변 지형을 3D 스캔한 데이터,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통계,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변화 그래프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전문가의 체계적인 안전 진단 보고서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구청을 방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발견을 현실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관찰과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구청 안전교통과 최성민 과장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 안전진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마자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의 이름 박성재. 30년 전 그가 교통안전공단 신입 직원이었을 때 만났던 수석연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는 최성민 과장의 손길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통계,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이격 거리 측정치, 보행자, 동선 분석,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평가. 모든 항목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위험도 매트릭스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정류장의 위험도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그래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측정한 데이터였습니다. 안전과장님, 현장 실사 준비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친 박성재 할아버지는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의 곁에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자 박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식이 젊은 세대의 신기술과 만나 만들어낸 보고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보도블록 파손이 심각합니다. 특히 버스 뒷문이 정차하는 지점과 겹치는데 이는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류장 바닥의 경사도 문제, 우천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 야간 조명 사각지대 문제까지 모든 설명에는 정확한 수치와 관련 법규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30년 현장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손자 박준호는 태블릿으로 3D 모델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류장 주변의 지형과 시설물이 정밀하게 스캔되어 있었고 위험구역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적 데이터가 최신 기술로 시각화되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즉시 개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성민 과장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공사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배수시설 보강, 조명시설 개선, 버스 정차 구역 재설정까지 박성재 할아버지가 제안한 모든 개선안이 공사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림을 받던 노인이 알고 보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전문가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선 공사는 일주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매일 아침 박성재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첩을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사 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영희 통장이 찾아온 것은 공사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전문가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시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정류장이 그리고 이 마을이 더 안전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사는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파손된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버스 정차 구역이 새롭게 표시되었습니다. 바닥의 경사도가 조정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보강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이 새로 깔렸습니다. 모든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검수가 이어졌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승하차 시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천시에도 미끄러움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정류장 개선 공사가 완료된 후 구청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성재 할아버지를 교통안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문성이 구 전체의 교통안전 향상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박성재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문위원 위촉식 날 구청장은 직접 박성재 할아버지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30년간의 현장 경험,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된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 그것은 행정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열리는 자문회의에서 박성재 할아버지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산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서도 안전이라는 가치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언은 구의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자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조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동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이 과정에서 그는 교통안전이라는 학문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박준호의 대학원 논문 주제는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고령자를 고려한 버스 정류장 설계 기준 개선 연구.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할아버지의 현장 데이터와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접목시켰습니다. 이 논문은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는 30년간 현장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한 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논문 발표회장에서 박준호는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성재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전문성의 가치, 그리고 안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박성재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원로 교수는 박성재 할아버지의 현장 조사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교재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이 말은 곧 교통안전 분야의 새로운 격언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방법론은 현장 중심 교통안전 진단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고 여러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이 된 것입니다.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변화는 각종 매체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은퇴 후에도 빛나는 전문성, 세대를 잇는 교통안전 이야기. 언론은 앞다투어 박성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전문가들의 사회공헌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은 서울시 교통안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박성재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버스 정류장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문성과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정류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구청에서 특별히 설치한 것입니다. 그 의자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류장의 안전을 위해 매일 아침을 헌신하신 박성재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곳을 찾습니다. 이제는 수첩 대신 따뜻한 미소로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가끔은 손자가 찾아와 함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전에 대하여, 전문성에 대하여, 그리고 한 사람의 묵묵한 노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침 첫 차가 도착할 때면 이대철 기사는 늘 정류장에 앉아 계신 박성재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주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 노인이 계시기에 이 정류장이, 이 거리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것을. 오늘도 이른 아침 안개 낀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결코 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능골마을의 작은 버스 정류장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헌신, 세대 간 이해,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이 만들어낸 변화의 상징.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성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반듯한 간판 하나가 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 올리브 치킨이니 처갓집 양념치킨 같은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은 아니었지만 만순의 치킨이라는 소박한 간판은 이 시장의 랜드마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치킨 2마리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갓 튀긴 걸로 바로 해드릴게요. 최만수 씨는 프라이어 앞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치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이 가득한 그의 팔뚝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증거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주변에 하나둘 생겨날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만수 씨, 이제 장사 어떡하려고. 프랜차이즈가 장악하는 세상인데. 하지만 만수 씨는 묵묵히 자신만의 비법을 고수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닭을 고르는 일부터 12시간 이상 숙성시키는 양념과 반죽 비법까지. 그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들은 결코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맛이면 프랜차이즈고 뭐고 걱정 없겠어요. 만순의 치킨 맛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이런 맛은 어디 가도 못 찾아. 단골 손님들의 말처럼 만수 씨의 치킨은 특별했습니다.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치킨은 시장을 찾는 모든 이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만수 씨만의 특제 양념치킨은 이미 이 동네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죠. 비결이 뭐예요, 사장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정성이죠. 만수 씨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성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지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영이가 2살 때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만수 씨의 인생은 오직 딸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치킨집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애도 키우고 가게도 하고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만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사 준비를 하면서 지영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영이의 숙제를 봐주고 아픈 날이면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지영이, 너는 꼭 잘 될 거야. 지영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만수 씨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지영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장학생이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만수 씨네 딸 정말 대단하다며. 그러게 치킨집에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다니. 다 만수 씨가 키운 덕분이지. 이웃들의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만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지영이가 가게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에요. 그냥 아빠 옆에서 풀어볼게요. 프라이어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공부하는 딸을 보며 만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날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꼭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너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영이는 서울의 명문대 약대에 합격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단골 손님들과 함께 축하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만수 씨도 좀 편하겠어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만수 씨의 말처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이가 한 말은 만수 씨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으니까요. 아빠, 나 의대로 갈 거예요. 의대라고?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심찬 눈빛을 보며 만수 씨는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우리 지영이라면. 지영은 대학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하얀 가운을 매만졌습니다. 3년차 전공의로서 이제는 이 가운이 제법 몸에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영 선생, 오늘도 일찍 출근했네요? 네, 아침 회진 준비하려고요. 동료 의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걸음걸이를 조금 더 우아하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의사 가운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지영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아, 서울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시구나.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지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배경에 대해 물어볼까봐, 시장 치킨집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늘 최소한의 대답만 했고 가능하면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지영은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방학 때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도 어딘가를 다녀온 것처럼 얘기를 맞춰야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너희 집은 어느 동네 살아? 아, 강남 쪽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 근처의 작은 반지하 원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을 뿐. 지영은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료계에서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고? 그냥 작게 자영업 하나 하고 계세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항상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밤새 치킨을 튀기며 저를 의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현수를 만난 뒤로 이런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지영은 그의 세련된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교수 집안에서 자랐다는 그는 지영이 동경하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참 특별해요. 다른 의사들과는 뭔가 달라요. 그래요? 뭐가요? 네,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현수의 칭찬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시처럼 찔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특별함이 사실은 자신의 배경에서 오는 것임을 지영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현수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 지영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현수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님이. 네, 알아요. 걱정 말아요. 지영 씨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현수의 위로가 오히려 지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진짜 모습을 모르니까요. 시장 골목 치킨집 딸이라는 사실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전전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반지하 원룸에 사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려야 했지만 지영은 며칠째 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인 치킨집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르곤 했던 평소와 달리 이제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 오늘은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만 서성이니? 결국 아버지가 먼저 알아채고 가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갑자기 눈물나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을 현수의 부모님이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저기,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인데?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니?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기쁜 반응에 지영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상견례에 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동료 의사예요. 현수라고 교수님 아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큰 집안으로 시집 가는구나. 그래, 잘 됐다. 네가 고생했으니 좋은 데로 시집 가야지. 아버지의 순수한 기쁨이 지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현수의 집안은 대대로 교수 집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현수를 만났을 때 그의 세련된 말투와 교양 있는 태도는 지영에게 완벽한 신사로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강남에 새 집도 구하고 유학도 다녀올 거예요. 지영 씨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어요. 현수의 말은 지영에게 달콤한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나저나 상견례는 어디서 할 거니? 아빠가 좋은 양복이라도 하나 맞춰야겠다. 아직 거기까진 안 정했어요. 지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죄책감을 삼키며 결국 그날도 차마 하지 못할 말을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자신의 모순된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의 집안에 어울리는 예비 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지영은 여전히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와의 대화가 지영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영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게 작은 사업을 하세요. 현수는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고 지영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자영업이라고만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현수 역시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는 늘 교수 집안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지영은 그저 그 말을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지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아빠 상견례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치킨 집안에 가득 퍼져 있던 튀김 냄새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수 씨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나뿐인 딸 결혼인데 내가 빠지라고? 그냥 아빠까지 오시면 제가 신경이 너무 쓰일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딸의 말은 만수 씨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매일 밤 치킨을 튀기며 딸의 성공을 꿈꿨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끄럽냐? 너 그 집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그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렇다니까요. 딸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신경이 쓰인다는 말은 만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자신의 모습이 순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그날 이후로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퇴근길에 들러 아버지가 튀겨주는 치킨을 먹고 갔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작업복 묻은 기름때를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된 걸까요? 결국 만수 씨는 적금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원래는 딸의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양복점을 찾았습니다. 손님, 이쪽 원단은 고급 수입 원단입니다. 가격대가 있지만 품이 있어 보이시고 점원의 설명을 들으며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은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상견례에서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는 이 색상이 양복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수십 년간 작업복만 입어온 만수 씨에게 양복을 고르는 일은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보는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입으시니까 정말 품이 있으세요. 점원의 칭찬에 만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면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복을 맞추고 나오는 길에 만수 씨는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늘 가게 근처 3,000원짜리 이발소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정식 미용실을 찾은 것입니다. 손님,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딸 상견례가 있어서요. 좀 단정하게 해주세요. 미용사는 만수 씨의 머리를 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딸이 의사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만수 씨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와, 따님이 의사시라니 대단하시네요. 분명 좋은 분 만나셨을 거예요. 미용사의 말에 만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딸은 자신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수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떳떳하게 서 있어야지. 상견례 날짜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밤 양복을 꺼내 걸어두고 넥타이 매는 연습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예의 바른 인사말도 연습했고 식사 예절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준비가 무색하게도 상견례 전날 밤 딸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내일 오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만수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가게에서 딸의 소원이라면 뭐든 들어주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앞에 선 만수 씨의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산 양복 주머니에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도 넣어두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말렸어도 이 자리만큼은 꼭 와야 했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만수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딸이 결국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나 봅니다. 시장통 치킨집이라니 우리 현수가 이제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현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다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현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체면이 있지 않소? 우리가 얼마나 채통 있는 집안인데. 만수 씨는 문 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지영 씨는 의사고 저희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현수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아버님이 교수직에서 면직된 게 몇 년이야. 그 빚더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니?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현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 털어놓죠. 우리 현수, 내가 그렇게 으스대고 다니는 교수 집안도 이제는 끝났어. 시간 강사 자리마저 잃고 빚쟁이들은 매일 문 앞에 와서 들쑤시고 만수 씨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수와 그의 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 시장 치킨집 주인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치킨은 한 마리에 18,000원입니다. 만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가격으로 팔았죠. 물가가 오르고 재료값이 뛰어도 단골 손님들 생각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돈은 많이 못 벌었을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른 만수 씨는 양복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딸 결혼 자금은 모아뒀습니다. 매일 치킨을 튀기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남한테 빚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치킨을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현수의 부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허세와 거짓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현수의 부모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킨집 운운하며 멸시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제 가자. 거짓말로 시작하는 혼사는 의미가 없다. 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아버지의 진심과 겉만, 번지르르 했던 현수 가족의 현실이 너무나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치킨집 아버지와 의사 딸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무산된 그날 밤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만수 씨는 가게 문을 내리자마자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술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아빠. 지영이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라고 물었겠지만 만수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먼지 묻은 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빠를 숨기려고만 했어요. 만수 씨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이 가게가 사실은 제 인생의 뿌리였던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가 저를 만든 거였는데. 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굳어버렸을 치킨 한 조각을 꺼내 프라이어에 다시 넣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아빠가 이제 치킨은 그만 튀길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야 우리 딸이 시집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영은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아빠가 튀겨주시는 치킨 먹으러 올 거예요. 그리고 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게를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아빠의 비법을 체계화해서 만순의 치킨을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투자할 테니까 아빠는 비법만 전수해 주세요. 만수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치킨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인정하잖아요. 근데 시장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키워나가면 진짜 맛있는 치킨이 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싶다는 딸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제가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예요. 만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프라이어에서 치킨을 건져내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가 내 치킨을 그렇게 생각해줬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름 냄새를 감추려 하지 않았고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려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순의 치킨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던 가게는 이제 근처 대학가에도 분점이 생겼고 입소문을 타고 인근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본점을 지키며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비법을 고수했고 지영은 병원 일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가게에 들러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원을 뽑거나 식재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은 지영의 꼼꼼한 성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만순의 치킨 아버님 가게 맞죠? 치킨집 딸내미가 의사 됐다더니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지영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전 치킨으로 의사가운 입은 딸입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